자, 안녕하십니까. 예, 비가 좀 많이 왔죠? 어제 많이 왔을 걸로 생각되고, 오늘은 좀 그 비가 좀 잦아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시, 장마 전선이라고 할까? 이 폭우 내리는 구름대가 다시 북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찌됐든 간에 안전에 잘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볼 내용은 123쪽. 교재 123쪽 문장 파트가 되겠어요. 자, 일단 문장론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 단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자. 단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있어서는 이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문장의 성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짜임에 대한 이야기, 문장의 짜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문장의 여러 표현, 문장의 여러 표현, 또 문법의 여러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러 표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시제 표현이 있다든가 있죠. 시간 표현, 부정 표현, 사동 표현, 피동 표현, 높이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대체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5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시부, 높사피, 시부, 높사피, 그래서 시간편이다, 부정편이다, 높임편이다, 사동편이다, 피동편이다. 최근에 와서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간편이랄지 높임편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물론 그타 다른 것이 시험에 안 나왔다는 걸 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심이 돼서 시험에 출제됐다는 걸 볼 수 있어서 시간표현, 부정표현, 높이표현, 사동표현, 다시 피동 표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시간 배우게 될 텐데, 첫 번째 단위에 대한 이야기. 자,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보면 우리는 앞서 형태로 파트에서는 형태소와 단어라고 하는 단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 없어요? 있죠? 형태소가 뭐였죠? 형태소의 개념은 형태소란 최소 의미 단위. 시작. 최소 의미 단위였죠. 단어는 최소 의미 자립 단위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기본 개념들을 정확하게 다 알아두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문법에 대한 자신감은 용어에 대한 이해, 개념에 대한 이해로부터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그건 외워야 돼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단위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절이 있다, 부가 있다, 절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보면 속된 표현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구리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장론의 단위는 뭐냐? 어쩌구리다. 비슷하죠? 어쩌구리, 어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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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절, 구절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게 세 가지 단위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절이 뭐냐? 일단 어절이 뭐냐? 어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어절은 단어,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 조사를 포함한 단어가 어절을 이룬다. 그래서 어절은 대체적으로 말씀 어자에다가 절자가 마디절자죠. 그래서 말마디를 어절이라고 하는데, 그 어절은 어떻게 형성된다?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가 어절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뭐와 일치하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문장 성분과 일치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띄어쓰기 단위입니다. 일반적인 띄어쓰기 단위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단어라고 하는 것은 품사와 일치한다고 했죠. 그러죠? 그리고 우리 국어의 원칙적인 띄어쓰기 단위라고 했죠. 결국 띄어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각적으로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띄어쓰는 건데, 그렇다면 그 띄었을 때 원칙적 단위가 뭐다? 단어라 볼 수밖에 없다. 왜? 단어는 최소 의미 자립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를 드러내는 스스로 혼자 쓰일 수 있는 말을 우리는 소위 뭐라고 한다?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 이렇게 배운 적이 있죠. 또 최소 의미 자립 단위라고 했죠. 그런데
단어에 속하는 것 가운데 스스로 혼자 쓰일 수 없는 말이 들어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었죠? 조사라는 게 있었죠. 조사도 단어로 취급되지만 조사는 홀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국어에 있어서의 띄어쓰기의 원칙적 단위는 단어겠지만 그렇다면 그거를 갖다 원칙을 적용하면 조사도 떼야 되죠. 그러면 오히려 더 가독성이 떨어지는 그런 결국 의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조사만큼은 앞말에 붙여 쓰게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예컨대 이런 거죠. 하나의 예를 들면 철수가 책을 많이 읽었다. 철수가 책을 많이 읽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의 말마디죠. 우리는 읽을 때 철수가 책을 많이 읽었다. 물론 말할 때는 철수가 책을 많이 읽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연이어 할 수도 있지만 시각적으로 띄어쓴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소리와 달리 시각적으로 봤을 때 잘 읽고 또 잘 읽을 수 있도록 또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적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써놓는 것보다 우리가 당연히 시각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죠. 철수가 책을 많이 읽었다. 이런 식으로 띄어쓰지 않고 이렇게 썼을 때와 띄었을 때 어떤 것이 더 가독성이 좋아요? 당연하겠죠. 위에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단어를 한번 분석해 볼까? 단어는 뭐까지 단어로 취급한다? 오늘날 현대국에서 조사까지를 단어로 취급하게 된다.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철수, 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책을 많이는 하나의 단어죠. 많이. 그 다음에 읽었다 역시도 하나의 단어가 되겠죠. 따라서 철수가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문장은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6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어절로 나눴을 때 먼저 단어는 6개지만 어절로 나눴을 때는 말마디라고 했죠. 조사를 포함한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를 어절로 본다고 했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어절이죠. 철수가 그다음에 책을 많이 읽었다.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어절로 이루어졌다? 4개의 어절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문장은 6개의 단어 또는 4개의 어절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이걸 어절이라고 그래요. 어절은 말마디로서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가 어절이 된다. 자, 그러면서 이때 철수가가 문장 선물어보면 뭐가 되겠어요? 읽었다의 주체가 되죠? 그러니까 주어라고 하죠. 주어. 그 다음에 책을은 그렇죠. 목적어죠. 대상이죠. 목적어. 그 다음 많이는 어떻게 읽었다? 많이 읽었다. 용언을 한정하죠. 이렇게 용언을 한정하는 것을 부사라고 하죠. 부사. 됐나요? 부사어. 문장 성분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부사어가 되고 이것은 뭐가 되고 목적어가 되고 됐어요. 자, 이거는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죠. 설명해 주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서술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서술어라고 하죠. 따라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절은 뭐와 일치한다? 문장 성분과 일치한다. 이해됐습니까? 어절은 문장 성분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앞서 배웠던 단어는 뭐와 일치한다고요? 다시 한번. 단어는 품사와 일치한다. 단어는 뭐와 일치한다? 품사. 그래서 여기서 철수가 단어니까 명사가 되고 이 가는 조사가 되고 명사, 조사, 많이는 부사가 되고 일단은 움직임과 관련돼서는 동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단어는 뭐와 일치하고 품사와 일치하고 어절은 뭐와 일치한다? 문장 성분과 일치한다. 그러면서 뭐 하겠어? 띄어쓰기죠. 일반적인 띄어쓰기 단위가 되겠죠. 이렇게 어절 중심으로 띄어쓰죠. 띄었었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어절은 뭐라고 해요? 말마디로서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가 어절을 이루게 된다. 보통은 우리 국어에서 문장 성분과 일치하면서 일반적인 띄어쓰기, 원칙적 단위로 띄어쓰기 원칙 단위 단어야. 그러나 조사를 띄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속하면서도 예외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어절, 띄어쓰기를 한다. 여기까지 해서 문장론의 단위. 문장론의 단어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시작. 어절, 구절, 어구절, 어구절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에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어절에 대한 것들을 우리 일단 먼저 설명했습니다. 구는 뭘까? 구는 어절보다 좀 큰 단위죠.
구는 어절보다 좀 큰 단위가 구라고 볼 수 있죠. 구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둘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졌다. 자, 둘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기능하죠.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기능하고요. 기능하고. 그런데 무슨 관계가 안 되냐면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가 안 돼요. 자,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을 구라고 얘기한다.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구에는 뭐 여러분들 교재 하단에도 해놨습니다만은 하단이 있죠? 제일 밑에 하단 봐봐요. 파란 글씨로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구의 종류에는 명사구가 있다든가 부사구가 있다든가 관형사구가 있다든가 동사구가 있다든가 형용사구가 있다든가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따라서 구의 종류는 이와 같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 5개의 종류로 나눌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문장 성분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 동사구나 형용사구를 합쳐서 서술구라고 해요. 무슨 구? 그래서 구의 종류에는 크게 명부강 동형이 있죠. 명부강 동형이 있다. 그래서 명사구다. 핵심 단어의 품사를 중심으로 이름을 붙여줄 때 명사구, 부사구, 관형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동사구나 형용사구를 문장 성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주면 이것을 합쳐서 그냥 서술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 같이 둘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지는 것.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기능을 한다. 자, 주어 플러스 서술로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 걸 구라고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철수를 들어서 얘기하면 철수가 매우 잘생겼다. 철수가 매우 잘생겼다. 할 수 있죠? 잘생기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매우 잘생겼다는 것은 누구를 설명해 주는 말이다? 철수를 설명해 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뭐가 된다? 문장 성분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서술어가 돼요. 알겠지? 서술어인데 두 개, 하나 매우, 그다음에 잘생겼다. 몇 개의 어조로 되어 있어? 2개의 어조로 되어 있지. 2개의 어조리 이상이 모여서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기능하지.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구라고 하는 거야. 정리됐나요? 그래서 이름하여 서술어구. 무슨 구? 서술어구. 자, 잘생기다, 뭐 못생기다, 잘나다, 못나다 있지? 이런 것들은 최근에다 동사로 통일시켰습니다. 따라서 잘생기다, 동사입니다. 잘생긴다, 현재 시점을 붙일 수 있는 동사. 그래서 이름하여 핵심 단어의 품사가 뭐다?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당하는 말은 꾸밈을 당하는 말의 핵심 단어야. 여기서 핵심적인 의미는 뭐다? 매우가 아니라 잘생기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생기다 품사가 뭐라고요? 동사. 그래서 이름하여 동사구. 그러니까 문장 성분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서술어구라고 하고요. 핵심 단어의 품사를 통해서 이름을 정해줄 때는 동사구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하나만 되겠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갑시다. 자, 설수가 새 책을 샀다. 설수가 새 국어책을 샀다.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단어가 몇 개입니까? 한번 해볼까? 단어가 보면 어절이 몇 개예요? 철수가 새 책을 샀다. 4개의 어절로 이루어졌죠? 자, 그렇다면 이때 새와 책이 모여서 뭐가 됐어요? 이 문장 내 전체? 철수가 주어고 새 책을 다 합쳐서 목적어가 되는 거고 샀다가 서술어가 되겠죠. 물론 새라고 하는 것은 책을 꾸미는 관형어야. 그런데 2개 이상의 어절을 만나서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기능한다. 어떤 기능?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하여 문장 성분을 중심으로 한다면 목적어 구라고 하고요. 핵심 단어가 뭐일까?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당하는 말 가운데 핵심 단어는 꾸밈을 당하는 말. 그러면 책이 뭐가 되는? 품사가 명사지. 그래서 이름하여 명사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됐지요? 구가 뭔지 알겠습니까? 2개 이상의 어절이 만나서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기능하면서 주어 플러스 서술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라고 한다. 그 구의 종류에는 뭐 우리가 소위 명사구, 부사구, 관형사구, 동사구, 형용사구가 있다. 물론 동사구나 형용사구를 합쳐서 서술구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일단 넣었어요. 어절이 뭐고 구가 뭔지. 어절이 커요? 구가 커요? 구가 크죠? 구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만나서 구가 된다고 했어요. 다만 다음에 배우게 될 절과의 차이점, 구와 절의 차이점은 주어 플러스 서술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주어 플러스 서술가 되면 구라고, 안 되면 구라고 하고 되면 절이라고 하는 거야. 절에 대해서 한번 볼까?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구가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절에 대해서 갑니다. 절.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절이라고 하면 또 여기서 있어요. 두 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구와 절의 공통점은 두 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기능한다. 자, 두 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지면서 문장 내에서 무슨 성분 기능한다? 특정 성분 기능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구에 비해서는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절이라고 그래. 절. 여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종류는 이제 우리가 명, 부, 간, 민서. 앞서 배웠던 구는 종류가 뭐가 있어요? 명부간 동형이죠. 명사구, 부사구, 관형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있죠. 명부간 동형 있습니다. 자, 거기 좀 잘 기억해두시고요. 여러분들 압축 문자 나눠줬잖아, 그렇지? 압축 두 문자. 그 중에서도 한 번씩 확인해서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받지 않는 학생들은 다음 카페 있죠? 다음 카페 임재진, 다음 카페 재진 구구방이죠? 재진 구구방에 거기 보면 수업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공부할 수도 있고 하면 돼요. 우리 여학생 없죠? 그래, 제일 앞에 여학생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여학생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지?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언니들한테 물어봐서 그게 뭐야 언니? 이렇게 물어보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명사절이다, 부사절이다, 관형사절이다, 인용절이다, 그 다음에 서술절이다. 그래서 절에는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따 배우게 되는데 명, 부, 관, 인서. 시작. 명, 부, 관, 인서. 그래서 명사절, 부사절, 관형절, 인용절, 서술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절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만 일단 얘기 드릴게요. 나는 철수가 착함을 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다의 주체는 누구예요? 알다의 주체는 누구예요? 알다의 주어는 나죠. 이거 나. 나가 큰 주어죠. 나는 안다. 그런데 착하다. 누가 착하다는 거지? 철수가. 이것이 전체 내에서 안다. 뭘 아는 거야? 철수가 착함하는 거지. 이게 전체 문장 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철수가 착하다. 이런 식으로 주어 플러스 서술 돼야 안 돼?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절이라고 그래. 알겠지? 절. 절은 절인데 이 문장 내에서 특별히 이와 같은 철수가 착함은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서 뭐가 됐어요? 문장 성분이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이름하여 문장 성분을 중심으로 이름을 붙여주면 목적어 절. 그래. 알겠지? 무슨 절? 목적어 절. 근데 여기서 철수가 착함을 할 때 우리 국어는 서술어 중심 국어야. 서술어 보니까 뭐가 되겠어? 착함해서 명사형 어미 붙어서 안 붙었어? 붙었지.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 대체적으로 그러잖아. 그 품사 가운데 문장 내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 있죠? 이런 보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명사라고 했잖아. 체험. 그래서 이름하여 명사절 그러는 거야. 알겠죠? 나중에 절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지만 목적어절, 문장 성분을 통해서 이름을 붙여주면 목적어절이라고 하고 품사를 통해서 이름을 붙여주면 뭐다 시작? 명사절이라고
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와 절의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될 거야. 구는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기능한다. 2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지면서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기능을 한다. 이런 점은 여기까지는 구와 절이 공통점이야. 그런데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가 되면 절이 되는 거고,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가 되지 않으면 구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절이 뭐고 구가 뭐고 절이 뭔지 이해됐습니까? 그 내용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법에 대한 자신감, 국어에 대한 자신감은 대체로 뭐야?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자신감이 있잖아. 어디 가서 발표회 시간이 있는데 그 대상에 어떤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없죠? 자신감 없으면 뭐 손도 들지도 않고 발표할 시간을 갖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회피하고만 싶고 나가고 싶고 그런 생각만 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이런 문법도 마찬가지지만 매 시간 그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사실 문법은 연속성이거든. 이 용어를 알아야 그 다음의 내용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의 내용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뭐 영어가 됐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용어에 대한 것들,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꼭 체크해 놓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교재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해설서와 같은 거니까 참고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또 더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알겠죠?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문장론에서 우리 배워야 할 것은 단위에 대한 이야기. 단위와 관련해서 어절이 있고 구가 있고 절이 있다는 거에 잘 참고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장 성분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교재와 관련돼서 123페이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123페이지. 거기 문장의 단위가 있고요. 문장 어절만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대체로 문장이란 게 뭐냐? 문장이란 의미상 완결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문법상 가장 큰 단위가 뭐다? 문장이다. 거기까지 밑줄 쫙 해놓아야 되겠죠? 문장이란 의미상 완결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문법상 가장 큰 단위. 그래서 보통 문장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완결된 사고 단위, 하나의 완결된 사고 단위를 문장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 문장들은 대체적으로 뭘로써 표시되냐면 문장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을 통해서 문장에 있어서 한 문장을 결국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문장의 종결 표현까지 포함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뭐와 뭘로 되어 있다? 주어부와 서술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장과 관련돼서 기본 구성이 있습니다. 123쪽 밑에 하단에 보면 문장의 구성이 있습니다. 자, 문장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대체로 보게 되면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 있죠? 그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여기서 결국 어찌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 어찌어찌 한다라는 것은 움직임과 관련된 것으로서 동사구를 말하는 거예요. 동사구라기보다는 동사문을 말한다.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뭘로 이루어진 문장?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동사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반면에 무엇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로서 대체적으로 어떠하다는 형용사문, 형용사구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이다, 서술격사 이단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문장을 우리 명사구, 명사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어에 문장의 유형은 그렇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동사문이 있고, 두 번째 형용사문이 있고, 세 번째 명사문이 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다음 중 어찌하다 구문을 찾으시게 나올 때 있어요. 어찌하다 구문을 찾으시고, 그러면 뭘 찾는 문제야? 동사구문을 찾는 문제, 동사문을 찾는 문제고, 어떠하다를 찾으라고 하면 다 같이 형용사문을 찾는 것이다. 이 정도의 기본 내용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문법의 단위를 좀 더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늘이 무척 더 푸르다라는 문장 하나죠. 이것을 뭘로 나누면 절로 나누면 하늘이 무척 더 푸르다라고 하는 형태.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일단 하늘이 하나의 어절이 되는 것이고, 무척 더 푸르다 있죠. 이거는 주로 무척도란 말이 뒤에 푸르다를 꾸미는 부사 아니겠어? 그래서 합쳐서 뭘 이루나 서술구. 푸르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구. 알겠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절로 나누면 하늘이 무척도 푸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어절은 말을 많이라고 했지. 따라서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가 어절을 이룬다. 그렇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단어로 나누니까 하늘이 무척도 푸르다. 뭐까지 포함된다고 했지? 단어는 조사까지 단어로 취급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와 같이 단어는 5개로 되어 있고, 형태소는 의미가 있는 것은 형식적 의미든 실질적 의미든 어떤 의미가 있는 건 다 단어라고 했지. 그래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최소 의미 단위를 형태소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이 무척도 푸르다 해서 어감과 의미도 나눠야 되겠죠. 따라서 형태소는 몇 개 전체? 6개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문법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뒤로 넘깁시다. 124페이지 문장의 성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문장 성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차이점을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우리 금방 배웠던 것처럼 이제 구하고 있고요, 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있을 수 있다면, 자, 구와 절에 있어서 공통점. 구와에서는 문장 내에서 공통점이죠. 두 가지의 공통점.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기능한다는 점. 특정 성분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 차이점. 구라고 하는 것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죠. 자, 그렇다면 문장과 절의 차이점 뭘까? 자, 문장과 절의 차이점은 이렇게 되겠죠. 구성을 주어 플러스 서술어, 이게 공통점이야. 절과 문장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야.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절은 문장 속에서 특정 성분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문장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독립성이 없어요. 근데 문장은 뭐가 있다? 독립성이 있다.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절과 문장의 차이점은 뭐냐?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절은 한 문장 속에 구성 성분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어. 그런데 문장은 독립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영희가 착함을 안다. 나는 영희가 착함을 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렇죠. 이때 영희가 착함을 하나의 문장으로 빼면 영희가 착하다가 돼. 이제 영희다가 착하다가 돼. 자, 이 영희가 착하다는 것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 하나의 문장이야. 이 문장은 뭐야? 홀로 쓸 수 있는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에 영희가 착함을 이걸 빼면 어떻게 돼요? 독립할 수가 없죠. 뭘 갖고 있어도 영희가 착하다라고 하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것을 따로 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자체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절은 문장과 달리 독립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공통점 뭐다?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근데 이걸 따로 빼내면 영희가 착함을 뭐 한다는 거야. 그렇죠? 어떤 것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그것이 독립적으로 하나의 문장으로서 기능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절과 문장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는 거야. 독립성의 여부를 통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구와 절의 차이점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구분점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문장 성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성분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문장을 갖다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3가지가 있다. 자,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문장 성분이라고 해서 크게 3가지. 밑줄자 주성분, 그 다음에
부속 성분, 그 다음에 뭘로 나눌 수 있다? 독립 성분.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성분, 부속 성분, 그 다음 뭐가 있다? 독립 성분. 거기 몇 가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주성분이 있다. 그 다음에 부속 성분이 있다. 그 다음에 독립 성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샀을 때 거기 보면 제품의 성분 분석을 쭉 해놓은 게 있죠. 성분 분석표. 그럴 때 주성분, 뭐 주성분, 뭐 주재료 뭐 이렇게 해서 써놓은 거 있죠. 마찬가지야. 문장을 갖다가 만들 때, 문장이라는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의 주되게 아주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 있겠지. 그 성분을 우리 뭐라고 한다? 주성분이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부속 성분이라는 게 있지. 부속 성분은 주성분을 꾸며주는 말, 주성분을 도와주는 말을 뭐라고 한다? 부속 성분. 다시 말해서 주성분에 딸린 성분을 부속 성분이라고 해요. 우리 국어에 부속 성분은 딱 두 가지뿐이 없어. 관형어와 부사어. 시작. 관형어와 부사어. 우리가 품사에서 배운 적이 있죠? 품사 한번 우리 기억하고 갈까? 품사. 현행 국어에서 품사는 몇 품사가 있다? 9품사가 있다. 그래서 명대수, 부간, 조감도, 홍형.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명대수, 부간, 조감도, 홍형. 이것이 이제 9품사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뭐가 있어? 품사에도 부사가 있고 관형사가 있지. 자, 여기서 말하는 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성분 이름이야. 품사 이름하고 문장 성분이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부사는 품사 이름이고 부사어는 문장 성분 이름이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부사는 뭐에서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에 부사어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붙여준 이름을 문장 성분 이름입니다. 그래서 부사어가 되는 거고 관형사는 뭐가 되는 거고 관형어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부속 성분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형어와 부사어. 독립 성분은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수의적 성분을 무슨 성분이라고 한다? 독립 성분이다라고 할 수 있죠. 독립 성분의 대표인 것이 독립 뭐가 있습니다. 독립 뭐. 자, 이렇게 쓰자 우리 정리 좀 해도 되겠죠. 따라서 문장 성분. 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시험 문제 다음 중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럼 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주성분은 뭐가 있다고요? 주어, 목적어, 보호, 서술어, 주목보서. 이것이 바로 주성분이죠. 부속 성분은 관형어와 뭐가? 부사어가 부속 성분이 되는 거고 독립어가 있죠. 독립어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앞서 배웠던 품사 가운데 감탄사. 감탄사가 가장 대표적인 독립어로서 독립 성분으로서 사용된다. 물론 독립어에는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몇 가지. 첫 번째 감탄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독립어로 쓰이는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가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겠어. 다음 밑줄 친 성분 가운데 문장 성분이 다른 것은 뭐냐 나올 수 있겠지. 그럴 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용의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겠다. 하나 여러분들 물어볼까? 하나 한번 해볼게. 자, 회사에서 상여금을 주었다. 자, 회사에서 상여금을 주었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둘이서 해변을 걸었다. 자, 둘이서 해변을 걸었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빠가 된 철수는 기뻤다. 아빠가 된 철수는 기뻤다.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철수도 저기 온다가 있습니다. 자, 다음 좀 밑줄 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둘이서, 그 다음에 아빠가, 그 다음에 철수도. 자, 다음 좀 밑줄 친 것 중 문장 성분이 다른 것은 뭘까요? 그렇다면 답은 몇 번일까요? 1번 회사에서 상여금을 주었다. 두 번째 둘이서 해변을 걸었다. 세 번째 아빠가 된 철수는 기뻤다. 네 번째 철수도 저기 온다. 다음 중 밑줄 친 것 중 문장 성분이 다른 것은 방송을 듣는 분들도 답을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실 동안 하나, 둘, 셋. 2번 또 있습니까?
자, 결국 중요한 거 뭐예요? 2번이라고 말했는데 2번이 뭐예요? 그러면 문장 성분이? 어?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설명한 적이 있지? 주격조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 자, 지난번에 주격조사 얘기하면서 이때 예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무정명사에 붙는 주격조사에서 그 다음에 주다의 주체가 누구다? 회사죠. 나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근무했다 할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초속격조사지만 여기서는 주다의 주체로 쓰였기 때문에 단체를 나타내는 무정명사에 붙는 주격조사에서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주어지. 자, 둘이서 해변을 걸었다. 걸었다의 주체는 누굽니까? 둘이죠. 그래서 이때 둘이를 갖다 인수명사라고 사람의 수죠, 수. 둘이죠. 인수명사 다음에 붙는 인수명사 다음에 붙는 주격조사는 서를 붙이죠. 셋이서, 둘이서, 혼자서, 알겠지? 절대 혼자서 밤길 걷거나 또는 해변을 걸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때 저도 주격조사입니다. 주어죠. 아빠가 돼. 자, 여러분들 성경에 있지. 되다 아니다 있어요? 되다 아니다. 이가 돼야. 시작. 이가 돼야. 배운 적 있죠? 되다나 아니다 앞에 오는 이와 가는 복격조사라고 하겠지. 복격. 그러니까 부어지.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자, 철수도 저기 온다. 온다의 주체가 누구지? 철수. 이때는 주격조사 대신에 보조사 도를 통해서 주격조사를 대신하고 있지. 이것도 역시 문장 선물은 주어가 되는 거지. 정리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묻는 문제 나온다. 그래서 다음 시험 문제 뭐냐? 밑줄 친 것에 문장 성분이 다른 것은 뭐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또는 문장 성분이 다르다. 주어냐? 보어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뭐 그런 부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아니면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뭐냐 할 때 주성분은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가 있다고. 4가지. 그래서 주목보서, 주목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주성분이다.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찾아라 그러면 주목보서만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요. 부속성물 포함하고를 찾아라 그러면 관형어나 부사가 포함된 문장을 찾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재 밑에 주어. 그러면 주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장 내에서 뭐가 주어냐? 밑줄자 무엇이, 누가. 무엇이나 누가에 해당되는 걸 주어라고 그래. 무엇이나 누가에 해당되는 걸 주어라 한다. 그러면 주어는 어떻게 성립될까? 주어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체언 또는 체언 상당어구에 주격조사가 붙으면 주어가 돼. 그런데 체언의 주격조사 이와 가가 붙었다든지 그렇죠? 또는 명사절에 이 명사절 같은 경우 명사구, 명사절, 우리 체언 상당어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격조사 붙으면 주어가 되고요. 높임명사, 마땅히 높이할 대상에는 get을 쓰죠. 주격조사에 get서. 그래서 이것들 붙으면 주어가 된다. 단체를 나타내는 무정명사는 주격조사 뭘 쓴다고 했지? 예설 쓴다고 했지? 이거 주어가 되는 거죠. 이 밖에 인수명사는 뭘 들어간다? 서 들어가 있지. 혼자서 해변을 걸었다 할 때 혼자서, 혼자라는 명사에 서라는 결국 주격조사를 써서 혼자서 해변을 걸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 주어가 이렇게 주격조사가 붙어서 주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주격조사 말고도 한마디로 주격조사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보조사 있죠? 보조사가 붙어도 주어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보면 125페이지 위에 상단 봐봐. 125페이지 상단을 보면 주격조사 대신 보조사 는 도를 붙여도 주어로서 성립할 수 있다. OX O 되는 거죠. 그래서 영희는 몹시 아팠다 할 때 이때 는이 보조사죠. 근데 보조사로서 주격조사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고. 철수도 감기에 걸렸다. 누가 감기에 걸렸어? 철수가라는 주격조사를 대신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참고해 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이제 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는 말 그대로 타동사, 밑줄자 타동사. 우리 국어에서 목적어를 요구하는 것은 대표적인 타동사죠. 타동사. 목적어를 일종의 아니고 우리가 소위 대상어잖아, 대상어. 그 대상어를 요구하는 게 대표적으로 타동사가 됩니다. 자, 타동사가 주로 서술어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로서 무엇을, 누구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목적어다. 밑줄자 누구를 또는 무엇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목적어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어떻게 성립될까? 첫 번째, 재현 또는 명사구, 명사절에 뭐가 붙었을 때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일단 뭐로 본다? 목적어로 보아야 된다. 목적격 조사 대신에 뭘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보조사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웃기도 잘한다 있어 없어요? 도의 밑줄자. 그는 웃기도 잘한다 할 때 도의 밑줄자. 이때는 그는 웃기를 잘한다. 어때요?
목적격 조사라고 환치할 수 있죠. 이럴 때 목적격 조사를 뭐가 대신하고 있다? 보조사가 대신해서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목적어의 어떤 성립 여부와 관련돼서 일단 기억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요게 한번 나올 수 있잖아요. 나는, 자, 칠판 잘 봐봐요. 나는 밥을 먹었다 해서, 자, 나는 밥을 먹었다가 했고, 나는 먹을 밥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먹을 밥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형태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형태소에서 이 형태 배운 적 있어 없어요? 있죠. 이 형태란 뭐였죠? 이 형태란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지만 나오는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걸 이 형태라고 했지. 적어도 이것은 이 형태는 아니죠? 형태가 다르지 않잖아. 자, 그렇다면 이때 밥을과 이때 먹을에 있어서 문장 성분을 한번 얘기해 볼까? 나는 밥을 먹었다. 뭐가 돼요, 이거는? 목적어가 되죠? 목적어. 나는 먹을 밥이 없다. 이때는 먹을은 목적어가 아니라 나는 어떤 밥이 없다? 먹을 밥이 없다. 이때 어떤 해당되는 이것을 관형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관형. 이때 을은 관형사형 어미. 요번에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문장 내에서 밥이라는 말, 명사를 꾸미도록 기능을 바꿔줬죠. 그러면 이때는 뭐다? 이때 을과 이때 을은 문법적 기능이 다르죠. 이때 을은 목적격 조사로 쓰였지만 이때 을은 관형사형 어미로 쓰였다는 점. 정리됐나요? 다음 문제 밑줄 친 것 중 문법적 기능이 다른 것은 뭐냐면 이건 다시 찾아줘야 돼. 이거는 목적격 조사로 쓰인 것이고 이거는 뭐야? 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 관형사형 어미로 쓰인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된다. 자, 125페이지로 가서요. 거기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에서 보호가 요구되는 것은 딱 두 가지라고 했지. 되다, 아니다. 시작. 일단 뭐 현행 문법이라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일단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우리 국어에서는 되다와 아니다만 그 되다 아니다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통해 되다나 아니다만을 통해서 완전히 주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지. 나는 되다. 나는 되다 하면 궁금해 안 궁금해? 나는 되다 하면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지? 뭐가 됐는지 궁금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다 자체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점에서 그 서술을 갖다 보충해 줄 말 필요해. 그 서술을 보충해 줄 말을 보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 딱 두 가지뿐이 없어. 되다 아니다. 정리됐죠? 되다 아니다만 보어를 요구하게 된다. 잘 정리해도 반드시 잊지 말고요. 자, 뒤로 넘기겠습니다. 126페이지. 자, 그래서 그는 바보가 아니다 할 때 바보가 아니다, 아니다 앞에 바보가가 보호가 되는 거고요. 물이 얼음이 된다 할 때 되다 앞에 얼음이 있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보호가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국어에서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되다와 뭐만 있다? 아니다만 있다. 따라서 아니다, 되다, 돼야 보호 요구하는 경우는 아니다, 되다. 이가 돼야. 시작. 이와 가, 그 다음에 돼아, 돼아. 되다와 아니다만 되다와 아니다 앞에 붙은 이와 가가 복격조사고 이 복격조사와 결합된 말을 보라고 한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물이 얼음이 되었다. 자, 물이 얼음이 되었다와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자, 물이 얼음이 되었다와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있죠? 이것에 대한 구분을 하면 되면 자, 문장 3번을 얘기해 봅시다. 물이 주어가 되는 거고 얼음이 보어가 되는 거고 되다는 서술어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때 물이 주어가 되죠. 얼음으로는 이때 중요한 거 있어서 무조건 뒤가 되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앞에가
보호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이 뭐라고 했어요? 이가 돼야. 시작. 이가 돼야. 되다와 아니다 앞에 이와 가와 결합된 것만 보호로 취급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되다가 있지만 이나 가가 아니지. 의로지. 이때 의로는 부사격 조사 부사격.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부사어입니다. 이런 부분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국어에서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가 뒤에 아니다 되다가 왔을 때, 그래서 이가 돼야 뭐가 돼야? 이가 돼야. 알겠어요? 이것만 보호로서 취급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주어, 보어, 서술어. 이거는 주어, 부사어, 서술어 한다는 점. 이때 의로는 부사 변환격 조사라고 해요. 어떤 대상을 어떤 성질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할 때 이 의로는 부사 변환격 조사라고 그러죠. 자, 이것들만 주의 깊게 적어놓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서술어. 서술에 따라 별 3개 정도 해놓을까요? 서술은 별 3개. 서술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국어는 무슨 중심의 국어라고 하냐면 서술어 중심의 국어예요. 주어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서술어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국어는 대체적으로 무슨 중심의 국어라고 한다? 서술어 중심의 국어라고 그래요. 서술어 중심 국어가 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그렇다면 서술어가 될 수 있냐? 우리는 앞서 문장의 그런 어떤 기본 유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있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술어를 다 만들게 되는 거죠. 서술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동사나 형용사가 문장 내에서 주로 무슨 기능을 한다? 서술어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술어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일단 동사나 형용사 또는 체언의 서술격 조사. 뭐가 있어요? 우리 국어에 서술격 조사 뭐가 있죠? 이다가 있죠. 이다가 있죠. 이다. 그래서 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야. 서술격 조사 옆에다가 가로 열고 이다 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 그다음에 체언의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서 서술어 기능한다. 그런데 아이가 운다. 운다가 동사죠. 얼굴이 새까맣다 형용사죠. 영희는 공무원이다 할 때 공무원이라는 체언에 서술교사 이다가 붙어서 서술어 기능하죠. 이곳에는 사람이 많구나 밑줄 자. 이곳에는 사람이 많구나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을 설명하고 있죠. 이곳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사람이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사람이 많구나 이 자체가 이제 서술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용언의 어간에 연결음이가 있습니다. 그 어디 부분이냐 밑줄 하나 아름다운데 밑줄자 아름다운데 아름답다라는 용언의 어간에 뭐가 붙었다? 그렇죠? 어미가 붙었죠. 그래서 니은대가 붙어서 연결음이 니은대가 붙어서 앞과 뒤를 연결해주고 있죠. 이것도 역시 뭐가 될 수 있다? 서술어 기능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워드 오브 원형에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용 플러스 보조용어. 우리가 본용과 보조용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완전 서술 가능하거나 본래의 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본용어이고 완전 서술성이 없거나 본 뜻이 사라졌다면 보조용어라고 했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거기 나와 있는 본용 플러스 보조용어이 바로 하나의 서술가 된다는 점. 그다음 밑줄짝에나 가게 되었다. 감옥에 가게 되었다. 이 가게 되었다가 바로 서술가 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용과 보조용어이 합쳐 서술가 될 수 있어. 그러나 보조용어는 단독으로 서술가 될 수 없다는 점. 알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보조용어는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가 없다. 써놔야 되겠지. 보조용어는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없다. 그는 감옥에 결국 가게 되었다. 자, 그는 감옥에 결국 가게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여기서 보면 그는 뭐가 되는 거 문장 성분이? 주어가 되는 거죠. 감옥에 부사가 되는 거죠. 결국도 부사합니다. 가게 되었다. 이게 서술이에요. 만약에 시험지 가운데 가게 되었다, 가다와 되다 이게 본용어과 보조용어인데 이것을 각각 얘기해서 서술어, 서술어. 따라서 이 문장은 서술어가 2개 포함됐다면 틀려요.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합쳐 서술어가 된다. 따라서 보조용어는 독립적으로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혹시라도 시험지 가운데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2개다 맞아 틀려? 틀려요. 본용어과 보조용어 합쳐 서술어 하나로 취급하게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까요?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기 보면 서술의 자릿수, 설수 자릿수에다도 별 하나 하나. 자, 우리 국어는 무슨 중심 국어? 서술어 중심의 국어다 보니까 그 서술어에 대한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따라서 문장의 형식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서술어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 국어에는 그게 몇 형식이냐면 3형식이 있어. 몇 형식? 3형식. 물론 두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지. 그렇다면 이것을 각각 개별적인 형식으로 본다면 전체 몇 가지가 있어? 5가지지. 영어에도 몇 형식이 있어? 5형식이 있지. 우리 국어도 그래서 그렇게 5형식 형태를 갖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한 자리 서술어는 그 서술어가 뭐만 원할 때 주어만 원할 때를 한 자리 서술어라고 그래. 자, 그 서술어가 뭐만 원할 때 주어만 원할 때를 한 자리 서술어. 그 서술어가 주어 이외에 목적어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보어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부사를 요구하게 되면 몇 자리 서술어? 2자리 서술어가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서술어가 주어 이외에 목적어나 부사를 다 요구하면 몇 자리 서술어가 된다? 3자리 서술어가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전반적으로 한 자리 서술어, 2자리 서술어, 몇 자리 서술어가 있다? 3자리 서술어가 있다. 특별히 우리 국어에서 이런 3자리 서술어, 즉 3자리 서술어를 갖다 요구하는 대표적인 서술어는 몇 가지가 있냐면 밑에 봐봐. 수요동사 나옵니까? 수요동사를 뭘 수요동사라고 그래? 주고받는 동사를 수요동사라고 그래. 주고받는 동사, 줄 숫자, 알겠죠? 받을 숫자, 줄 여자. 그래서 수요동사. 주고받는 동사를 뭐라고 한다? 수요동사라고 그래. 그래서 주다, 드리다, 바치다, 뭐 가르치다, 넣다, 얹다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것도 다 몇 자리 서술어? 하여튼 이런 서술어만 떴던 몇 자리 서술어? 3자리 서술어가 돼야 된다. 여기다, 만들다, 간주하다 있죠? 이쪽에 3자리 동사. 이것도 역시 몇 자리 서술어? 3자리 서술어가 된다. 하여튼 이런 용어만 떴던 몇 자리 서술어? 3자리 서술어. 따라서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될 수 있어요? 밑줄친 서술어에 서술어 자릿수가 다른 것은 뭐냐? 나올 수 있겠지? 따라서 주어만 원하는 것은 몇 자리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 주어 위에 목적어나 부사나 보호가 요구된 몇 자리 서술어? 2자리 서술어. 주어 위에 목적어도 원하고 부사도 원하는 몇 자리 서술어? 시작. 3자리 서술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하나 예를 들읍시다. 꽃이 피다. 꽃이 피었다. 몇 자리 서술어입니까? 꽃이 피었다는 몇 자리 서술어? 따라서 서술어 자릿수에 관련된 문제 나오면 서술어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성분의 수. 이때 피다는 자동사로서 뭐만 있으면 돼? 주어만 있으면 돼. 몇 자리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 더 할까요? 철수가 꽃을 샀다. 자, 철수가 꽃을 샀다. 몇 자리 서술어가 됩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죠. 이 서술어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 철수는 샀다. 궁금해 안 궁금해? 철수는 샀다. 궁금하지? 뭘 샀는지 궁금하지? 반드시 뭐도 필요하다? 목적어도 필요하지. 몇 자리 서술어? 2자리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철수가 아빠와 닮았다. 철수가 아빠와 닮았다. 있죠? 이때 철수. 주어는 누구죠? 철수. 닮았어. 누구와 닮았어? 아빠와. 비교의 대상이죠. 비교 대상. 따라서 문장 내에서 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말은 목적어나 부사야. 아빠와 닮았다. 그럼 아빠가 뭐가 돼? 부사. 자, 철수는 닮았어.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지? 누구와 닮았어? 아빠와. 필요하지? 부사와 요구된 몇 자리 서술어? 2자리 서술어. 자, 철수가 공무원이 되었다. 철수가 공무원이 되었다. 몇 자리 서술어? 되다. 철수가 됐어. 뭐가 됐어? 필요하지? 보어. 따라서 2자리 서술어. 따라서 이렇게 주어 이외에 부사나 목적어나 보어가 요구되는 서술어를 뭐라고 한다? 2자리 서술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3자리 서술어는 이런 경우에 3자리 서술어죠. 철수가 영희에게 꽃을 주었다. 꽃을 주었다. 자, 주었다. 누가? 철수가 누구에게?
영희에게 무엇을? 꽃을. 다 필요하지? 몇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나요? 여기서 이제 이런 기본 형태에서 결국 확장되더라도 항상 서술 자리수는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키가 큰 철수가 키가 작은 영희에게 꽃을 많이 줬다. 꽃을 많이 주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꽃을 많이 주었다. 자, 키가 큰 철수가 키가 작은 영희에게 꽃을 많이 줬다. 이 문장은 몇 자리 서술일까요? 이 문장은 몇 자리 서술일까요? 일단 몇 자리 서술이냐라고 나올 때는 가장 큰 서술어를 선택해야 돼. 가장 큰 서술은 뭐예요? 주었다지. 주어는 뭐죠? 철수지. 결국 철수가 누구에게? 영희에게 꽃을 준 거지. 아무리 문장이 확장됐다 할지라도 이건 수식어지. 어떤 철수? 키가 큰 철수. 일종의 절이지. 키가 크다. 관형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면서 문장 내에서 주어 플러스 서술어 되죠? 이게 나중에 배웁니다. 관형절. 키가 작은 것도 역시 관형절이지.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다 이거야. 알겠지? 이 서술어가 원하는 성분이 뭐냐? 결국 주었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주어 위에 부사와 뭘 요구하게 된다? 목적을 요구하게 된다. 몇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따라서 확장됐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런 틀이게 속아 넘어가서 돼야 안 돼? 안 돼. 서술어 자릿수가 나오면 그 서술어가 원하는 필수 성분의 수만 세면 돼. 알겠죠? 그것만 세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서술어 자릿수가 뭔지 알겠습니까? 참고해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서술어 자릿수를 달리할 수 있어. 교재 126페이지 밑에 자릿수의 변화 양양동사의 밑줄자. 양양동사의 밑줄자. 그럼 양양동사 본다가 뭐야? 똑같이 아이들이 논다가 있고 아이들이 유출 논다가 있지. 있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논다 있습니까? 자, 아이들이 논다는 뭐예요, 도대체? 자동사로서 주어만 있어도 돼. 근데 아이들이 유출 논다 할 때는 유출이라고 하는 목적어 요구됐지. 이때는 타동사야. 따라서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자동사로, 또 때에 따라서는 뭘로? 타동사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돼. 하나의 서술어는 오직 하나의 서술어 자릿수 기능한다면 OX, X가 되는 거지.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형태가 서술어 자릿수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동일한 형태가 서술어 자릿수를 달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양양동사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같이? 양양동사. 그런 개념도 좀 알고 있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몇 가지 이해됐습니까? 참고해두면 될 것 같고요. 자, 127페이지 관형어. 자, 관형어에 대해서는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성분으로서 관형사나 용언의 관형사형, 체언의 관형격 조사가 결합돼서 대체로 문장 내에서 어떠한으로 해석되는 수의적 성분, 이 수의적 성분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성분을 수의적 성분, 따라서 수의적 성분과 대가 되는 말을 우리는 필수 성분이라고 그래. 자,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이 관형어는 수의적 성분으로 쓰인 것이다. 문장 내에서 주로 어떠한으로 해석이 되어진다. 관형을 갖다 만드는 방법은 그게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관형사가 관형화 될 수 있고요. 근데 모든 관형사는 관형화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 있지? 거기에 관형사 밑줄 해봐. 뭐가 되겠어요? 모든이죠. 모든이 관형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체언에 관형격사 의가 붙어서 관형어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하늘의 뜻을 모른다 할 때 관형의 밑줄자 하늘의, 그렇죠? 그게 관형화 되는 거죠. 뜻은 뜻인데 어디의 뜻? 하늘의 뜻. 자, 세 번째입니다.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넣어서 관형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의 대표인 것은 니은, 는, 니을이 있죠. 예쁜 아기가 방긋 웃는다 있죠. 예쁜 아기가 방긋 웃는다 있지. 여기에서 관형을 뭐 해야 하지? 예쁜이죠. 예쁜의 밑줄자. 예쁜 아기가 방긋 웃는다 할 때 예쁜의 밑줄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체언 단독으로 뭐가 될 수 있다 같이? 관형어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보면 외로울 때면 고향 친구가 그립다.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 고향 친구, 고향의 밑줄자. 고향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고향이 바로 체언 단독으로도 관형어 기능을 할 수 있다. 혹시라도 심리 가운데
체연 단독으로도 관용어 기능을 한다면 OX O라고 답해야 된다. 자, 이 밖에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체연 플러스 적, 이 적이 있죠. 여러분들 그 소위 대체 배웠던 관형사와 전미사 있었지. 적. 체연에 적이 붙어서 뭐가 되기도 한다? 관형어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보면 국어는 구체적 언어다. 이 구체 자체가 명사인데 거기에 적이 붙음으로써 언어를 꾸미게 됐죠. 따라서 이때 품사 뭐다 같이 구체적인 품사는 관형사가 된다. 지난번에 한번 배웠는데 한번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자, 이렇게 했을 때 품사는 한번 말해볼까? 인간적의 품사는 여기서 인간적의 품사는 인간적인 품사. 지난번에 설명했죠. 적이 붙는 말 가운데 뒤에 이다인으로 조사가 붙으면 명사로 취급한다고 했지. 이다인으로. 인간적 다음에 이다로는 조사 붙었지? 그럼 뭐로 취급한다? 명사로 취급한다. 반드시 복습해야 돼요. 알겠죠? 그럽니다. 두 번째, 비교적 문제가 쉽다. 뭘까요? 비교적 다음에 문제라는 명사가 왔지만 결국 이 비교적은 문제를 꾸미는 게 아니라 뒤에 쉽다를 꾸미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부사야 용어를 꾸미니. 비교적 관점으로 설명하시라고 할 때는 이 비교적이 뭘 꾸민다? 관점을 꾸미죠. 그러니까 명사를 꾸미니까 이때 비교적인 품사는 관형사. 따라서 똑같은 적이 붙었지만 상황에 따라서 품사를 달리 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비읍의 별 2개 정도. 우리는 앞서 진도 평가에도 되겠습니다만은 의가 때에 따라서는 관형격 조사로 쓰이지 않고 여러 격으로 쓸 수 있다고 했지. 그중에 대표적인 것 우리의 할 일 나옵니까? 우리 할 일 나오죠. 우리가 일을 한다. 따라서 이때 관형사 의는 주격 용법으로 사용됐다. 가끔은 관형사 의의 쓰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했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나요? 그거? 관형사 의의 여러 격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관사님 잘합니다. 이거 하나 볼까? 도덕의 타락, 자기의 건설. 여기에 사용된 관형격사 용법은 도덕의 타락. 뭐가 되겠어요? 이때 그는 뭐의 용법 쓰인 거야? 도덕. 뒤에 명사 나왔을 때 명사를 용언으로 바꾸라고 했지. 타락하다. 뭐가 타락해서? 도덕이 주격 용법 쓰인 것이지. 자기의 건설하다. 뭘 건설해? 자기를 건설하는 거지. 자기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 그런 일이야. 그래서 이들은 목적격으로 쓰인 거지. 이렇게 해서 관형격 조사, 의가 여러 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관형격 조사를 통해서 배워본 적이 있더라. 참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재 127페이지 부사어. 서술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주로 문장 내에서 서술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뭐다? 부사어야. 그러나 부사는 앞서 얘기했던 관형과 달리 다양한 성분을 꾸밀 수 있어. 또 다른 부사어도 꾸밀 수 있고, 명사도 꾸밀 수 있고, 관형어도 꾸밀 수 있는 게 뭐다? 부사어. 그래서 부사어는 대체적으로 관형어와 달리 문장 내에서 여러 성분들을 꾸밀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앞서 얘기했던 관형어는 반드시 뭐만 꾸미게 돼? 체험만 꾸미게 돼 있어. 그런데 부사어는 용어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사도, 또 다른 관형어도 꾸밀 수 있는 게 뭐다? 부사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어는 주로 문장 내에서 어떻게, 밑줄자 어떻게로 해석되면 부사어. 아까 어떠한으로 이해된 뭐라고 했지? 관형어.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사는 어떻게 성립될까? 모든 부사는 부사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사람이다 할 때 여기에 부사어의 밑줄 해봐. 뭐가 있어요? 아주죠. 아주가 부사입니다. 자, 부사에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조사. 우리는 앞서 배운 적이 있죠. 부사는
관형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사와 결합할 수 없어. 근데 부사는 격조사와는 결합할 수 없지만 보조사와는 결합할 수 있다겠지. 따라서 거기 밑줄장 너무도. 너무라는 부사에 도라는 보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 자, 최연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자, 거기서 해당되는 거 밑줄 해봐. 순이는 강가에서 놀곤 했었다 해서 해당되는 거 어디야? 강가에서. 강가라는 명사에 최연에 예서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 기능을 할 수 있다. 자, 또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가 붙어서 부사어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거기 리을 그는 우스꽝스럽게 생겼다 할 때 우스꽝스럽게 밑줄자. 자, 우스꽝스럽다 그 자체는 형용사인데 거기에 형용사 어간에 개라는 부사형 어미가 붙어서 문장 내에서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예, 근데 시험 문제 품사를 물어봤다. 만약에 우스꽝스럽다. 만약에 우스꽝스럽게 됐다 밑줄 치놓고 이것의 품사를 말하시면 뭐라고 해야 돼? 우스꽝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품사가 뭐야? 형용사야, 형용사.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전성어미는 품사를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지. 자, 그것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밖에 부사성 의존명사. 인간은 웃는 만큼 젊어진다 할 때 웃는 만큼의 밑줄자. 이 만큼이 뒤에 젊어진다 할 꿈이죠. 근데 이 만큼은 홀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지요. 에? 인간은 만큼 젊어진다. 말 안 되지. 그래서 반드시 앞에 관형어를 수반하죠. 관형을 갖다 수반한다. 그래서 웃는 만큼은 어떻게 돼요? 주어 플러스 서술 관계는 안 되지만은 두 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지면서 젊어진다라는 용어를 꾸미게 돼 있지. 그래서 부사성 의존명사 그러는 거야. 됐나요? 참고해. 부사는 아니지만 부사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의존명사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거기서 우리 하나 기억해 둘 수 있어. 거기다 보면 뭐 똑같은 얘기지만 다음 같은 형태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사의 특징의 밑줄자. 부사의 특징은. 자, 부사에 먼저 갈래를 얘기한다면 앞에 부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 성분 부사가 있고 문장 부사가 있듯이 결국 부사어에도 성분 부사가 있고 문장 부사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관형어와는 달리 이 부사는 다양한 성분을 꾸밀 수 있다고 했지. 그 밑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동사도 꾸밀 수 있지, 관형사도 꾸밀 수 있지, 체언도 수식할 수 있지, 다른 부사어도 수식할 수 있지. 그래서 관형어가 체언만 꾸미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 부사는 다양한 성분을 꾸밀 수 있다는 점,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때에 따라서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합니다. 틀림없이 우리나라가 이길 것이다. 여기에서 문장 부사의 밑줄자 뭐야? 틀림없이. 거짓말같이 제비가 다시 찾아왔다 할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짓말같이 있죠. 이것들은 문장 전체를 갖다가 한정하게 된다. 따라서 문장 전체를 한정하는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자리 이동이 용이하냐면 대체로 문장 부사의 자리 이동이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틀림없이 이길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길 것이다. 틀림없이. 어때요? 자리 이동이 상당히 자유롭죠? 자, 거짓말같이 제비가 다시 찾아왔다. 제비가 거짓말같이 다시 찾아왔다.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앞서 얘기했던 문장 부사에 비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성분 부사에 비해서 문장 부사는 좀 더 자리 이동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혹시라도 시험 문제 가운데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한번 자리를 갖다 이동해 봐라. 알겠어요? 그때도 자연스럽다면 문장 부사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인 성분 부사 가운데 안이 있어. 뭐가 있다? 안. 목 같은 부정 부사가 있어. 자, 그랬을 때 나는 학교에 안 간다는 되죠. 근데 나는 학교에 간다 안? 말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자리 이동에 뭐가 있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분 부사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뭐에 비해서는 문장 부사에 비해서는 좀 더 그런 점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사의 특징. 비교적 보서사를 자유롭게 취한다. 밑줄자. 나에게도 할 때 에게가 부사격 조사인데 그 뒤에 도라는 보조사를 취했죠. 또한 비교적 그 자리를 갖다가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옮길 수 있다는 점, 단독으로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런데 너 밥 빨리 먹어. 너 밥 빨리 먹어 할 때 빨리가 부사지. 그런데 가끔은 혼자서가 빨리 빨리. 그렇죠? 내가 요구하는 바를 갖다가 부사만 했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빨리 뭐 일어나라면 빨리 일어나가 되는 거고, 먹으라고 할 때는 빨리 먹으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뭐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론문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러는 그 부사어나 관형어가 부속 성분이기 때문에 더러 부사어와 관형어에 있어서의 뭐가 시험에 잘 나와? 특징과 관련돼서 관련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표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관형어는 절대적으로
단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형어는 절대적으로 조사와 결합할 수도 없습니다. 알겠지? 반면에 부사는 혼자 쓸 수 있다는 것과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관형어와 큰 차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기억될 수 있어. 뭐가 있냐면 부사에는 또 하나 특징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특수한 부사 있어 없어요? 특수한 부사 있죠? 그 특수한 부사 옆에다 써놔. 뭐라고 써있냐면 필수 부사. 다 같이 뭐라고 한다 같이? 필수 부사. 가끔 시험 문제 가운데 부사의 성질을 물어볼 때 물론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를 구별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다음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영희는 엄마와 무척 닮았다. 자, 영희는 엄마와 뭐 했다? 무척 닮았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 엄마와는 비교 대상, 부사어, 무척, 부사 닮았다, 서술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부사가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죠. 이 중에서 생략될 수 없는 게 뭐죠? 엄마를 생략할 수 없지. 이때 엄마를 필수부사라는 거예요. 필수부사. 그리고 이건 뭐야?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수위적 부사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앞서 서술어 자리 줄 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배운 적 있지? 그럴 때 두 자리와 세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부사어가 들어가 있었지? 두 자리에도 부사를 요구하는 서술어가 있었잖아. 세 자리는 무조건 부사를 요구하고 해. 그럴 때 이때의 부사, 두 자리 속에 나오는 부사어나 세 자리 속에 나오는 부사어는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필수 부사어죠. 그러니까 서술 자리에서 두 자리 서술어나 세 자리 서술 속에 들어있는 부사어는 문장 내에서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문장 내에서 생략할 수 없는 부사를 무슨 부사어? 필수 부사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필수 부사는 서술어 자릿수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서술 자릿수 포함되잖아. 그래서 서술 자릿수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 129페이지 독립어입니다. 독립어는 자, 문장 내에서 결국 문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독립어라고 그래. 자, 독립어로서 성립될 수 있는 건 대표적인 뭐가 있냐? 감탄사. 감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언의 혹격조사. 거기 보면 독립어의 밑줄에 놓을까? 영이야. 있습니까? 영이라는 체언에 야라는 혹격조사부터서 독립어 기능을 한다. 자, 문장을 접속하는 부사어 있죠? 나는 말렸다. 그러나 밑줄자. 이것도 역시 독립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명령, 의지 표현의 말이 이름을 형성하실 때도 역시 뭐가 될 수 있어? 독립어가 될 수 있다. 차렷! 조용히! 싫어! 뭐 있잖아. 이런 것들 다 독립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습니다. 문장 제시어, 사람, 밑줄자, 사람. 이것도 역시 독립어가 될 수 있다. 여기 중요한 특징이 있어. 딱 보니까 독립어 다음에는 뭘 찍었다는 점? 쉼표를 찍었어. 그런데 독립어로 취급됨에도 불구하고 쉼표 찍지 않은 것이 있지. 문장 접속 부사 나옵니까? 문장 접속 부사는 독립어로 기능하지만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독립어와는 다르다. 그래서 쉼표를 찍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잘 알고 다음 주입니다. 독립어 다음엔 대체로 뭘 찍는다? 쉼표를 찍는 것이 일반적이야. 그러나 독립어 가운데 쉼표를 찍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뭐다 같이 문장 부사하다. 잘 알아도 이거 한글 맞춤법상에도 언급이 됩니다. 문장 부호와 관련돼서 접속 부사 다음에는 독립어로서 기능하지만 쉼표를 찍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장의 성분은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크게 3가지.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다. 주성분에는 주목버서가 있고요. 부속성분에는 부사와 관형어가 있고 독립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다라는 것. 따라서 문장 성분에 관련된 유형의 문제도 더러 잘 나왔고요. 우리 국어는 무슨 중심 국어? 서술어 중심 국어가 되보니까 서술어 자릿수에 관련된 문제도 잘 나온다.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에 관련된 것. 또한 부속성분 가운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부사에 대한 문제다. 부사는 필수 부사가 있고 뭐가 있다 같이? 수위적 부사. 생략할 수 있느냐? 생략할 수 없느냐. 이것을 따지는 유형의 문제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겠고 그러한 필수 부사는 서술어 자릿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문장론에 있어서의 단위와 그다음에 구성, 그다음에 구성 성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잠시 쉰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교재 130페이지 보면 문장의 짜임새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서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